1929년 10월 24일 암흑의 목요일이라고 불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날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주식시장의 대폭락이 세계 대공황의 방아쇠가 되었죠. 이 대공황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다우 평균 주가는 한 달 만에 50% 하락했고 최종적으로는 89%까지 폭락해 자산 가치가 이전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은행들은 예금자들이 돈을 인출하려는 뱅크런 사태에 직면했고 무려 9천 곳의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25%까지 치솟았고 이는 4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안타깝게도 자살률과 범죄율 역시 급증했습니다. 기업들의 연쇄도산으로 GDP는 30%나 감소했고 이 충격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각국은 자국과 식민지만으로 경제를 운영하려는 블록 경제 정책을 시행했는데 식민지가 부족했던 독일, 일본,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는 결국 이들 국가가 군사적 팽창으로 나아가게 만들었고 제2차 세계대전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했던 세계대공황은 왜 일어났을까요? 주요 원인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투기, 신용 팽창, 시장 과열, 그리고 금융정책의 실패입니다. 한마디로 시장이 너무 과열되었던 것이죠. 대공황 이전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20년대 미국 경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복구 수요와 기술 혁신, 그리고 대량 생산 방식의 발달로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피폐해진 유럽에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을 대량으로 수출하면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톡톡히 했죠. 포드 자동차나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기업들이 이때 크게 성장했습니다. 또한 분할 납부, 즉 할부 금융 시스템이 보급되면서 일반 대중들도 이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소비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 성장을 배경으로 주식시장도 대중화되었는데요. 너도나도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신용거래가 급증했습니다. 실제로 다우 평균 주가는 1924년부터 1929년까지 단 5년 만에 약 5배나 상승했습니다. 5년 만에 5배라니 엄청난 상승세였죠. 국민 전체가 주식 투자는 쉽게 돈을 버는 길이라고 믿게 되면서 거품 경제가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가 상승은 실제 경제 성장 속도를 훨씬 뛰어넘는 과도한 투기와 신용 팽창에 기반한 것이었고 결국 1929년이 대폭락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기 전에도 몇 가지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과도한 신용거래, 실물 경제와의 괴리 심화, 금융정책의 변화, 그리고 시장의 극심한 과열감 등이 그것입니다. 1929년대 폭락 직전 투자자들은 빚을 내 주식을 샀고 주식시장은 5년 만에 5배나 올랐지만 실제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서 거품 붕괴의 환경이 조성되었죠. 현재 상황을 한번 볼까요? 전 세계적인 부채 증가, 특히 미국의 부채 문제, 금리 상승 추세, 그리고 시장의 과열 양상 등 과거 대공황 직전과 유사한 점들이 적지 않습니다. 과거 미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며 성장했던 것처럼 특정 국가가 비슷한 역할을 하며 성장하는 모습이나 금융기술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열광하는 모습도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장이 낙관적인 분위기에 취해 있을 때일수록 오히려 위기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계 대공황과 같은 심각한 경제 위기가 닥쳐도 부동산을 소유한 자산가나 소위 메가 집주인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이 인플레이션에 강한 실물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시장이 붕괴되어 현금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땅이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 자산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 시에는 현금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실물 자산인 부동산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수입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종종 대출을 활용하게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갚아야 할 부채의 실질적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즉, 빌린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죠. 또한 부동산은 확실한 담보 가치를 가지고 있어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부유층이나 현명한 투자자들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핵심 전략은 바로 자산 분산과 폭락 시 매수입니다. 평소에 현금 보유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금이나 우량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합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방어에 유리한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시장 폭락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싸게 살 좋은 기회로 인식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이 급락했을 때 가치가 높은 우량 자산을 낮은 가격에 사들일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 평소에 금융기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신용도를 관리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자금 조달 능력을 확보해둡니다. 비록 대출 한도가 줄어들더라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경쟁력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불황기에 오히려 자산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이후 경제가 회복되는 국면에서 큰 수익을 얻는 전략을 미리 준비하고 실행합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앞으로도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겠죠.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이 인류는 어떤 위기든 결국 극복하고 다시 성장해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 이후의 회복과 성장 국면에서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이때 자산을 매각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것 또한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세계 대공황 수준의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과 자산 방어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